이 공부 한자 단어죠. 이 단어를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쿵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 시리즈 쿵푸 팬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공 팬더, 공부 팬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쿵푸든 공부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듣는 이 공부, 왜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 공부와 배움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주실 분이 나올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시죠.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정재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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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트렌디하게 수트에 네, 운동화를 신고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올림픽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활을 배울까 칼을 배울까 네네.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도 펜싱과 그 양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감동 포인트가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경기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펜싱이었어요. 펜싱. 예. 그 끝까지 그 선수들이 단체전이니까 네. 그 다음 사람을 믿고 네. 그러나 자기 또 목숨도 다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 단체전 사브르가 끝났을 때 저도 그때 엄청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예. 사실 명언 제조기 아니면 어록지세기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명언을 내놓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학교육의 목표가 문학 아마추어를 양산하는 거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문학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번 강연 준비하기 전에부터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처음 접하는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잠시 뒤 강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쓰는 의미에서의 아마추어는 서툴거나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애호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문학교육을 하면 김소를 배우면 김소를 사랑하게 되고 네. 김수영을 배우면 김수영이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 현실은 김소월 때문에 김수영 배우고 나면 김수영이 싫어지고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학교육의 목표가 문학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아마추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된다.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문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문학 쪽에서도 해야 되지만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문학이 뭐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건 대중들이 그런 걸 즐길 만한 어떤 문화적 교양, 수양을 쌓는 것, 소양을 쌓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명언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강연 시리즈도 정말 유명해요. 그렇죠? 그중에 문화 혼용의 시읽기라는 강의가 인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게 처음에는 공대생을 위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대생한테 시를 바로 들이댔다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전 나름대로는 광고라든가 영화, 가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이브리드처럼 섞어서 그런 일종의 새로운 레시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먹여드렸더니 먹여드렸네. 좀 맛집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합쳐서 하이브리드 폼으로 먹여주시나요?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그런 강연을 하이브리드 강연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정재찬 교수님의 훌륭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영화가 낯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잘 안 들어오시죠?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젊을 때조차도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고상한 말씀하시냐. 지금 당장 내 목표는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이게 목표인데 근데 키팅 선생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왜 의사 되려고 그러지? 우리 왜 변호사 되려고 그러지? 사실은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시처럼 살고 아름답게 살고 낭만적으로 살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의술, 법률, 사업 이런 거 아닐까라고 뒤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명사로 대답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키팅 선생님은 어쩌면 그걸 한번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서 말해보렴 하고 말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게 목표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령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평생 환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의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그게 정말 까마득한 목표이긴 한데 그거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빠르면 20대, 늦어도 30대엔 이룰 겁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또한 20대, 늦어도 30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이미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의사가 돼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그 긴 생에는 뭘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의사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난 실패했네요. 난 루저예요. 그럼 루저로 남은 긴 인생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요? 그럴 때 키팅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존경받는 의사가 되렴. 너는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걸 목표로 세우면 의사가 됐어도 평생 노력할 목표가 생기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의사를 택했고 누군가는 변호사를 택했고 누군가는 교사를 택하는 것일지 몰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일지 몰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절대 키팅 선생님이 그러면 의술, 법률, 사업, 기술은 뭐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 혼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 직업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려면은 택시 기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하철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고 여기선 지금 또 이런 걸 송출해 주시는 분들이 직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걸로 다 우리가 먹고 살지만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고 살리는 것이기 먹이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은 다 고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기왕이면 우리의 진로를 꿈꿀 때 내가 택한 직업이 그 목표가 내가 좋아하는 거면 최고겠죠. 자,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이 영화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이죠. 키팅 선생님은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웰튼 아카데미는 미국의 아주 명문 사립 보딩 스쿨이에요. 귀족 자제들이 오고 상류층 자제들이 오는 그런 곳이고 오로지 목표는 아이비 리그로 진학시키는 것만이 목표인 그런 학교예요. 거기에 웰튼 아카데미 출신의 키팅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궁금해서 이분의 스펙을 뒤져봤더니 이분은 웰튼 아카데미를 졸업해서 아이비 리그로 진학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인 로즈 스칼라십을 받아서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선생님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봅니다. 키팅한테.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stand for라고 씁니다.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견디세요? 애들 생각은 그런 거죠. 저분은 스펙의 종결자인데 우리의 롤 모델인데 지금 당연히 의사, 변호사, CEO 그런 걸 하셔야 될 분인데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을 오시다니 저분은 아마도 속상하실 거야. 그런 뜻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키팅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I love t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선생을 하고 있냐고?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나는 이거 외에 다른 데는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 키팅 선생님은 지금 뭐를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양반은 늘 학생들한테 너네들 삶을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살아라라고 강조했던 분이세요. 이때 엑스트라 오디너리는 특별하게 잘난 척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네 개성껏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각자 이미 태어나기를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럼 내 거꾸로 물어볼게.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키팅 선생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러니? Because I love money. 넌 왜 로스쿨 가려고 그러니? Because I love money. 너 왜 비즈니스 스쿨 가려고 그래? Because I love money. 그런 건 너무나 오디너리한 거란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네 개성껏 살아.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를 갔어. 왜? 더 잘 가르치려고. 왜 유학 갔냐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좋건 뭐건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은 못 말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알아서 더 깊은 세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현재 뭡니까? 직업은 안 했을 직업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학생일 겁니다. 그럼 이 말씀 할 수 있겠어요? Because I love studying. 너 왜 공부하니? 나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말할 분 계세요? 그것이 오늘 제 강연의 목표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시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죄송해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자, 마종아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역시 시인 아빠 안 두길 잘했어. 그런 생각 드세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아버지가 그래? 착한 사람도 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지 말래. 여러분 이 시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사실 잘 보세요. 말은 착한 사람도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라고 했지만, 그리고 단지 그냥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고 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는지 관찰하지 않고 바로 전과를 뒤져갖고 답을 외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너 과학해야 되잖아. 그러면 관찰을 잘해야 돼. 생물에 대한 관심을 잘 갖고 겨울 창가의 양파를 잘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게 그게 진짜 공부야. 또 뭘 관찰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아마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즉, 이 시인은 다른 것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창의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 시인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 그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관찰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관찰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한 편의 동영상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광고는 노르웨이의 공영방송의 공익 광고입니다. 입양 가정을 늘려달라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낯선 풍경이겠지만 우리 아버지 라떼 시절엔 말이죠. 아주 흔히 보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저는 물론 급식을 찬성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나눌 일이 없어졌어요. 그죠? 똑같은 걸 누구랑 나눠 먹겠어요? 근데 저희 라떼는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앞에 두 학생이 뒤돌아 앉습니다. 그럼 우리 4명이 항상 4인 식탁을 이루면서 서로의 반찬을 나누어 먹었어요.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경쟁해서 누구를 이기고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간이어야 될 거 아닐까? 여러분 이 광고에서 아까 시인의 딸과 아들들을 발견하셨죠? 오늘은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잘 살핀 아이들 잘 보셨죠? 그 중에서도 최고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아이들, 물론 그 친구들도 나눠주긴 했는데 그 친구들은 주로 티가 났죠. 포도, 당근. 근데 정작 이 도시락의 가장 주 음식인 샌드위치는 그 옆에 짝이 넘겨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짝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쿨하게 앞만 보면서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마종아 시인의 아들일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왜요? 그 친구는 누구인지 살펴서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배려까지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상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시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네, 여러분 이 시에서 아까 그 짝 발견하셨죠? 맞습니다. 선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늘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서는 배려했어요. 야, 내가 붕어빵 사준다. 이런 티 내지 않고 야, 너 책가방 지퍼 열렸다 하면서 닫아주고 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은 살기가 어려웠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아무것도 채울 게 없었는데 열어보니까 붕어빵이 5마리 있었다. 참 감동적인 시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조금 좀 한 걸음 더 나가고 보고 싶었어요. 왜 하필이면 붕어가 5마리였을까? 궁금하시죠?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때 1,000원에 5마리 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웃음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선재는 1,000원에 붕어빵 5마리 사서 자기가 한 2마리 먹고 남은 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친구를 위해서 1,000원에 5마리 사가지고 그놈을 봉투째 넣어준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붕어빵 5마리 그거를 한자로 슬쩍 바꿔보면 오병이어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우린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다.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아니 사실은 많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 이루어왔던 그런 기적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핵심은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잘 관찰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국민시처럼 애송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어떤 내용이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그런 건가요? 죄송해요. 너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뭘까요? 오래 관찰하면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아니, 말을 바꿔서 좋아하면 오래 관찰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관찰하게 돼 있고요, 관찰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분 싫어하시죠? 적분 싫어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관찰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미분을 오래 관찰하면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수학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수학을 발견해서 지금 아름다운 진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린 그거를 지겨운 공부처럼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덧 우리 눈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저거는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술사 이은결 씨 아시죠? 저랑 좀 친해요. 그래갖고 우리 둘이서 같이 콜라보 무대도 많이 하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를 같이 읽으면서 무대에서 제가 은결 씨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빈 도시락을 확 채워줄 수 있어? 아, 그랬더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그 앞에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이은결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당신은 참 안 됐다. 왜? 관객들이 다 어떻게 하면 속였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마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내 인생 최초로 본 마술은 아마 우리 아빠의 깍꿍이었을 것 같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그런 마술. 그건 과연 우리 아버지가 이은결 씨보다 마술 솜씨가 뛰어나서 했을까요? 아니죠. 관객의 덕분인 거죠. 저라고 하는 어린 관객은 순수한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뚫어져라 관찰했던 거고 계속 경의와 감동을 느꼈던 건데 어느덧 그 눈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흥미를 잃어버리기 십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사랑 알면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 말의 원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알고 싶지가 않은 거고 알지 못하는데 사랑스러울 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지겹고 공부 싫고 공부 밉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도 어릴 적엔 그러지 않았다고요. 뭘 깨달을 때 막 신났고 그래서 부모님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묻고 또 물으셨던 분이에요. 더 배우고 싶어서 더 가르쳐주세요 막 난리였던 분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덧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요? 그럼 공부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거 외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교육에 실패한 것을 한마디로만 말해보라 그러면 저는 우리는 공부의 프로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공부의 아마추어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거라고 늘 말을 하곤 합니다. 아까 제가 아마추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호가라고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공부의 프로페셔널들은 넘치고 넘쳤어요. 전교 1등들 다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공부 좋아하니 그럼 에이. 그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모든 사람들이 공부는 힘겹고 아주 싫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꼭 참고 견뎌내야만 좋은 대학을 간단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나서 공부를 해서 그 결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바둑의 아마추어는 결코 9급에 머물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8급이 되려고 7급이 되려고 오늘도 바둑의 급소란 책을 보면서 더 어려운 세상으로 가려고 스스로 자기를 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기 축구 나가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 튀어나갈까? 왜 못 말릴까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 위에 메시가 있다는 것이 절망일까 희망일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자기가 메시인 줄 알고 나가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가 더 있다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가령 여러분 어떤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은 어때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으세요? 아니죠. 힘든데 사랑하니까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그러죠. 스테이지 1 깨자마자 좀 쉬셔야 될 텐데 잠도 줄여가면서 그 다음 스테이지 2로 막 올라가시죠. 스테이지 3로 올라가면서 저 만렙을 향해서 가시죠. 더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밤을 새가면서 스스로 학습해 갑니다.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럽니다. 좋아하면 못 말리는 거예요. 좋아하시면 그 다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는 좋아하게 하지 않고 그 결과로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분 더 공부하면 대학이 바뀐다. 이거는 보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공부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국에서 본 급훈 중에 제일 좋은 급훈 하나 알려드릴까요? 난 그 담임선생님 존경해요. 급훈 보지 말고 칠판 봐. 이분 천재야.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세대 때는 다 어땠냐면 근면, 성실, 인내의 조합이었어요. 근면해라, 성실해라, 인내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저는 이 말을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창의성의 시대를 얘기해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창의성이니까 근면하지 않아도 좋아.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근면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근면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뭔가 주어졌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힘들고 지겨운 지식을 참고 막 반복하면 많이 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암기는 빈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지식을 내가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건 어떤 성품이죠? 근면, 성실, 인내한 거죠. 그러니까 모범생이 곧 우등생이었고 그 사람이 잘 살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은 반복을 안 해도 쏙쏙 들어오게 해주면 그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교육에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했던 겁니다. 호두, 유성, 디프테리아, 소장파이, 콜레라, 곰발류, 폐재귀열. 이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당시 법정 전염병의 종류들입니다. 호흡기로 전달되는 전염병에는 두창, 유행성 감기, 성열, 디프테리아가 있고 소화기로 전달되는 것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있으며 곤충이 옮기는 것은 발진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패스트, 재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50년째 외우고 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전염병 문제는 틀려본 적이 없죠. 그래서 동창회 열어서 선생님한테 이걸 제가 착 외워드렸더니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머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당신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선생님 어쩌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더러운 걸 집어넣으셨습니까? 호두유성 디프테리아, 소장파이, 콜레라. 저는 너무나 근면성실해서 이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얘는 저와 함께 무덤에 갑니다. 너무 억울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억울한 건 나보다 전염병이 더 억울해. 이 중에 어떤 놈은 법정에서 풀렸다. 그리고 새로운 법정 전염병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하려는 건지 눈치채셨죠? 여러분 혹시 전염병이 궁금하십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암기는 필요하고 근면 성실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였을까? 만약에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저 전염병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저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코로나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 있을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두창은 어떻게 전염되는 거지? 막 여기에 관심 갖고 했었으면은 그로부터 50여 년 지난 지금 저는 아마 코로나를 해결한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공부의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의 아마추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 사랑해서 이루어 놓은 결실들을 압축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다. 나는 그것을 사랑해야 함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열어서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장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분은 평생 배움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불과 18년 이 인생에서 설령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은 여생에 더 높은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부의 아마추어가 돼서 이 나라를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